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5일 수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21대 국회가 내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개원식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것으로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립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개원식에 앞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삼선 전해철 의원이 유력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경찰이 박 시장 휴대전화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소인 친구가 조사를 이미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한 시민단체는 고소 사실을 박 시장 측에 누가 알려줬는지 수사해달라며 고발장을 검찰에 냈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 사태 책임자 원종준 라임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원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마케팅 본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한국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 징후가 있다는 건데 다음 달 중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민 규정을 발표했다가 거센 반발과 소송에 부딪히자 결국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조만간 비자 업무를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1대 국회가 내일 오후 2시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임기 시작 48일 만인데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지각 개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됩니다. 여야의 치열한 공방도 예상이 되는데 다음 주로 예정돼 있는 통일부 장관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그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종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어제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 등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개원식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청와대 측은 공식 언급은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개원 연설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석으로 남아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은 개원식에 앞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삼선 전해철 의원이 정보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정보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면 여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게 됩니다. 대신 일부 상임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개로 분리하고 각 법안소위에선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는 걸 명문화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을 모두 내어준 통합당의 견제 장치인 셈입니다. 여야는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20일과 21일, 대정부 질문을 22일에서 24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1명씩 추천하고 중앙선관위원 2명은 민주당이 1명을 추천, 통합당은 민주당 동의하에 1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고소인의 친구가 박 시장 사망 이전에 일찌감치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소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 조사였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경찰은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의 친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습니다. 고소인이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박 시장이 숨지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고소인 측은 박 시장이 성적인 메시지를 보낼 때 함께 있던 친구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친구들하고 함께 있을 때 이런 문자들이 오기도 했기 때문에 그 문자를 본 친구들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밝힌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 하루도 안 돼 피고소인이 사망해 조사할 시간이 없었다며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선 참고인 조사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피고소인이 사망했지만 이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소인 주장대로 성추행이 있었다면
관련 내용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할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박 시장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는 시민단체의 진정을 접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경찰이 박원순 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사망 경위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 내용이 유출됐는지 여부를 살피고 서울시 공무원들의 방조 의혹과 관련된 증거 확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 수사의 주요 단서로 꼽힙니다. 박 시장이 숨진 당일 동선과 사망 경위를 밝힐 수 있고 성추행 의혹과 수사 상황 유출 의혹을 푸는데도 핵심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 휴대전화 포렌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인의 성추행 혐의나 수사 상황 유출 의혹과 관련한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로선 박 시장의 사망 경위와 관련하지 않은 내용은 경찰이 적법하게 확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은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박 시장의 휴대전화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적으로 경찰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포렌식 과정에서 필요 부분을 특정해 영장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성추행 의혹 사건에선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서울시의 방조나 수사정보 누설 등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이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을 향한 신상털기와 악의적인 비방, 그리고 가짜 고소장 유포와 같은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제 고소인을 직접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고소인은 추가 고소장을 냈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된 고소를 비판하는 내용이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경로를 통해 확산되면서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박 시장이 숨진 뒤 온라인에선 고소인에 대한 비난과 신상털기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고소인 A씨를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박 시장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고소장이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떠돈 글이 어떻게 퍼졌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고소인 측은 기자회견에서 인터넷에 유포된 고소장이 가짜 고소장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고소장이라고 떠돌아다니는 그 문건은 저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문건이 아닙니다. 그 문건 안에는 사실상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경찰 관계자는 명예훼손과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2차 피해 사건을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사망과 성추행 의혹 등을 둘러싸고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주장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2차 가해성 발언이나 막말성 주장도 많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부시장 출신 윤준병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굳이 고소인을 봤다고 밝힌 뒤 시장실 구조를 아는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주장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박 시장에 대해선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했습니다. 또 고소인 측 주장 중 일부를 언어 상징 조작으로 규정하는 주장도 담았습니다. 고소인을 흠집내고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미화했다는 비난이 빗발쳤습니다. 몇 시간 뒤 윤 의원은 해당 글을 지우고 피해자의 고통을 눈치채지 못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야권에서도 무책임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피해자가 한 명만 아니라는 소문도 무성하고 심지어 채용사 역할을 한 사람도 있었다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채용사는 조선시대 여성을 징발하던 관리를 말합니다. 여당을 비판하기 위해 근거 없는 주장을 편 건데 이 과정 자체가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은 고인에 대한 추모도 피해자에 대한 위로도 되지 못하는 저질 음모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박 시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내년 보궐선거에서 득실을 따지기도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갖다 강구해서 일반 국민 시민들에게 내놓을 것 같으면 상당한 호응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여성 의원 전원은 고소인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국민 앞에도 사과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에서 의원들은 당 소속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일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JTBC 박수연입니다.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에서 한국산 타이어는 시장 점유율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전미철강 노동조합이 한국산 타이어는 정상 가격보다 더 싸게 미국에서 팔리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타이어의 덤핑 여부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어제 한국산 타이어 등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단계의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산 타이어 등 때문에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합리적인 징후가 있다는 겁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만과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한 타이어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최대 노동조합인 전미철강 노동조합은 지난 5월 미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에 한국 등에서 생산한 타이어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싸게 팔리는 덤핑이 의심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미국 수입 타이어 시장에서 한국산 타이어의 시장 점유율은 약 10% 수준으로 태국, 멕시코에 이어 세 번째로 높습니다. 철강 노조는 한국이 최대 195%의 덤핑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덤핑 마진은 정상 가격과 수출 가격의 차이를 말합니다. 조사를 통해 덤핑 마진 수준이 결정되면 같은 수준에서 반덤핑 관세가 부과됩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미국에서 얼마 전 정부가 이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고 한 이후에 미국 주요 대학들이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었는데요. 미국 정부와 대학들의 합의가 나오면서 이 조치가 철회됐습니다. 정종문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가을 학기에 100% 온라인 강의만 듣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비자를 취소하는 내용의 새 이민 규정을 철회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 세관 단속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생과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규정 개정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하버드 대학과 매사추세츠 공대 등 미 주요 대학들은 이번 조치를 저지하기 위한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법원은 현지 시간 14일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 대학, 매사추세츠 공대와 새 이민 규정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동안 중단했던 각국 대사관과 영사관의 비자 업무를 곧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부터 비자 업무를 재개할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비자 가운데 어떤 비자 업무를 재개할지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비자 업무가 재개되더라도 중국과 이란 그리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26개국을 2주 안에 방문한 경우 미국 입국은 여전히 금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정종문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 장비를 사는 걸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통신망에 이미 사용한 화웨이 장비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자기 나라 말을 들으라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나온 영국의 선택입니다. 박지연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4일 영국 카운에 출석한 올리버 다우든 디지털 문화 미디어 체육부 장관. 올해 말부터 국가 안보를 위해서 5세대 통신망과 관련된 화웨이 장비 구입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he government agrees with the National Cybersecurity Centre's advice. The best way to secure our networks is for operators to stop using new affected Huawei equipment to build the UK's future 5G networks. 2027년까지 기존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도 전부 철거합니다. 이날 오전 보리스 존슨 총리가 주재한 국가안보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겁니다. 앞서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된 반도체가 화웨이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며 영국 등에도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화웨이 영국 법인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I would expect them to make decisions to withdraw
Otherwise, why would you stay in a place where you couldn't do business? 중국 정부도 곧바로 항의했습니다. 能否为在英中国企业提供开放、公平、非歧视的营商环境？ 이 같은 반발에도 영국 정부의 입장을 완강합니다. By the time of the next election, we will have implemented in law an irreversible path for the complete removal of Huawei equipment from our 5G networks.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핀란드의 노키아 등이 화웨이 대신 영국의 5세대 통신망 구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네, 국내 코로나 상황 이번에는 좀 보겠습니다. 지역 감염은 10명대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감염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보기로 했다고요? 예, 사랑의 교회에 다니는 70대 교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병상에 입원했습니다. 이 교인은 지난 주말인 11일과 12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교회도 방역 수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봤어도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교회의 설명입니다. 따라서 같은 시간 예배를 본 모든 사람이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밀접 접촉자들에겐 따로 서초구가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오는 28일까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국내 지역 발생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8일 30명을 기록한 뒤에 어제 그제는 10명대로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지역 발생 환자가 한 자릿수로 줄었다가 이태원 클럽 등에서 번지며 또 크게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같은 수칙을 잘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달라진 분위기가 또 있는데 마스크와 관련해서죠? 먼저 영상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혁명기념일 행사에 참석한 아니에스 파니에 루나 씨의 프랑스 경제국무장관인데 갑자기 무척 깜짝 놀랍니다. 차에서 내리다 마스크를 두고 온 걸 깨달은 건데 마스크를 건네받고서야 안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착용은 필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대중교통 내에서만 의무인 마스크 착용을 다음 달부터 실내 공간 전체에 적용할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영국도 오는 24일부터 상점에서 쇼핑할 때 마스크를 꼭 쓰도록 하고 어기면 약 15만 원의 벌금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 일부 주민들은 마스크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주장인데 플로리다는 미국 코로나19 재확산의 새로운 진원지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밖에 새로 들어온 소식은 8시 이후 연결해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여야가 오는 22일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운동 처방사, 선배 선수 2명을 비롯해 대한체육회장과 경주시장 등이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모두 42명이 증인과 참고인 명단에 올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여가부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2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고소인을 위해 보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권 도전과 관련해 기초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선출돼 본선에 출마하게 되면 사퇴가 불가피하겠지만 경선까지는 도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제조와 관련해서 인력 유출, 또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에 고소한 지 1년이 넘어서 신속한 사실규명을 위해서라는 게 LG화학 측의 설명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경찰에 이어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는데 검찰이 사건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5G에 이어서 6G 기술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미래 핵심 통신 기술로 2025년부터 표준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백사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계산대가 없는 편의점을 선보였던 아마존이 새로운 서비스를 또 내놨는데요. 카트에 물건을 담기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스마트 쇼핑 카트입니다.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와 센서, 저울이 감지를 하게 되는데요. 올해 말에 미국 LA 슈퍼마켓에 처음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교통사고 차량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되는 주사기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새벽 서울 상계동에서 인도로 돌진하는 차량 사고를 낸 뒤 운전자가 달아났는데 차 안에서 마약류로 추정되는 액체가 담긴 주사기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의 성분 분석을 의뢰하고 CCTV 분석을 통해 운전자를 찾고 있습니다. 수입 식품 판매 업체 I'm Your Skin이 수입 판매한 미국산 대마시 유에 대해 식약처가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환각을 일으키는 대마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내년 11월 30일인 제품입니다. 지난 5월 안동 하회마을에 새롭게 만들어진 전통 섭다리가 최근 내린 폭우로 유실됐습니다. 낙동강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상판 대부분이 떠내려가고 교각도 일부만 남았습니다. 안동시는 강의 수위가 낮아지는 대로 정밀 조사를 실시해 철거할지 복구할지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삶은 기적이라는 이름의 싱글 앨범을 냈는데요.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익금은 모두 코로나 기금으로 쓰입니다. 중국에서 인기가 높은 동영상 플랫폼에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의 계정이 갑자기 차단이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제재 조치에 나섰다기보다 인터넷 통제 과정에서 기술적 이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32주년을 맞은 서울 팝스 오케스트라가 기념 음악회를 오늘 여는데요. 코로나 극복, 희망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입니다.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함께하는 무대로 꾸며집니다. 전 남편과 의붓 아들을 살해한 혐의의 고유정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의붓 아들 살인 혐의가 이번에는 인정이 될지 주목됩니다. 검찰은 사형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여행용 가방에 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가둬 숨지게 한 여성, 오늘 처음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살인 혐의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동해시의 해수욕장들이 오늘 일제히 문을 엽니다. 축제는 취소됐고요. 별도로 마련된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고 전자 출입 명부도 써야 합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날씨도 체크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 28도, 대전 29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오겠습니다. 전라도에 10에서 30mm, 충청도와 경상도,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초복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19도, 광주와 부산 19도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 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원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일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마케팅 본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어젯밤 원종준 라임 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고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 대표는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18개 라임 무역금융 펀드를 통해 돈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파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손해를 입혔다면서 지난 3월 원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입니다. 같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본부장이 주거가 일정해서 도망갈 우려가 없고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송승만입니다.
어제 오후 4시 15분쯤 부산시 금정구 번영로 오륜터널 부근에 정차 중이던 벤츠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이 10분 만에 불을 껐지만 주변 300m 구간에서 차량 정체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엔진 과열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현직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수원 남부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8일 밤 10시쯤 수원시 영통구를 지나던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과거 불법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신체 부위의 사진들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자 손님을 쳐다보지 말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커피숍 업주를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 8단독 정현수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60대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의 한 커피숍에서 30대 업주 B씨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여자 손님을 쳐다보면서 주문한 음료를 기다리던 중 B씨가 여자 손님을 심하게 쳐다보지 말고 2층으로 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드리는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국경 지역에 모여 살고 있는 소수민족 위구르족은 1949년 중국에 편입된 이후 끊임없이 독립을 요구해왔습니다. 무력 투쟁 방식의 과격한 독립운동으로 수차례 테러도 감행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테러 방지 대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본격적으로 위구르족 통제에 나섰습니다. 인권단체들은 중국이 위구르족 주민들을 수용소에 구금하고 공산당에 충성하도록 세뇌 교육과 고문을 자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임 시술과 낙태까지 강제하면서 산하 제한 정책도 시행했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위구르족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재교육 정책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은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는 위구르 인권법에 서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has taken the strongest action of any nation in the world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all Chinese people, including the Uyghur people. We'll continue to do that. I hope. 이에 맞서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하면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美方上述行径严重干涉中国内政，严重违反国际关系基本准则，严重损害中美关系。中方对此坚决反对，予以强烈谴责。 미국은 지난 10일 위구르족 탄압 책임을 물어서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 당서기 등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위구르 인권법을 마련한 루비오 상원 의원 등을 제재하겠다며 맞불 작전을 폈습니다. 미중 갈등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위구르족 인권 탄압 문제, 중국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가림 호서대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인권 탄압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위구르족에 대한 정책 방향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본적으로는 탄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네. 중국 당국에서는 이제 동화라는 표현을 아마 쓸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국의 다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55개, 한쪽을 제외한 55개의 소수민족이 있는데 지금 위구르족을 탄압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위구르족이 이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과거에 9.11 사건 전후로 인해 가지고선 위구르족의 어떤 독립운동이 극단적인 어떤 그 좌파 성향을 가진 테러 단체들과 결탁이 되었었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탄압을 했습니다. 지금의 탄압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위구르족이 주변에 있는 스탄 국가들과의 어떤 연맹을 통해서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독립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 그리고 중국은 이러한 독립을 하겠다는 위구르족에 대해서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서 저지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서는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인권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도 있겠지만 외교적인 전략의 측면도 분명히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추구하는 가치라는 것이 인권이라는 하는 것, 그리고 민주, 그리고 시장 경제라는 보편적인 가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속칭 위대한 중화의 부흥, 그리고 독립을 반대하고 단결된 중국을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위구르족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탄압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물리적인 탄압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 대부분 인권의 어떤 존엄이라든지 어떤 그런 인권의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런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고요. 또 다른 문제는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네. 경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나가서는 외교 안보적인 측면까지 되고 있는데 홍콩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갈등 국면에서 위구르족의 어떤 문제, 여기에 대한 탄압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들은 결국 미국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요인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미국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목표는 자국이 얘기하고 있는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외교적인 측면 그리고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의 발목을 잡겠다라는 측면이고 이 가운데서 위구르족, 티벳 그리고 홍콩 문제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어떤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정 간섭이거나 혹은 음모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결국은 인권이라는 측면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실현이라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양자 간의 어떤 시각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맞불 제재에 나섰는데 이렇게 서로 제재를 주고받다 보면 말이죠. 양국의 갈등 네. 갈수록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보통 우리가 경제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 서로의 양보를 통해서 일정 정도의 합의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인권이란 문제, 특히 지금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각종의 어떤 조치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비인권적이고 그리고 탄압성이 강한 그런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즉 앞서 말씀드렸던 인권 문제가 결부가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생존권의 문제로서 접근하고요.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라는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양자 간의 인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건 인권 문제가 국가의 위에 설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과 미국의 입장을 서로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티벳의 그리고 위구르족의 그리고 홍콩의 이러한 문제점들 결국은 인간과 관련된 어떤 존엄의 문제가 결부가 되게 되면은 양자 간의 뚜렷한 합의점을 찾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럼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일정한 부분으로 실험하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과 대립의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는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가림 호서대 교수였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위대한 조국에서 한치의 영토도 절대로 분리할 수 없다며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수민족의 목소리가 사라진 채 탄압과 통제, 공포로만 쌓아올린 하나의 중국은 결코 견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국의 미래는 소수민족을 어떻게 대우하면서 함께 할 것인지에 달려있다는 지적에 시진핑 주석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는 이제라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세계였습니다. 네,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삶이 바뀌고 누명은 벗었지만 결코 그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게 된 사람들. 필부들은 삽질 한 번 잘못해도 다시 하면 되지만 검사들이 잘못하면 한 사람 인생이 바뀐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던 한 의사 얘긴데요. 역시 결론은 무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시간들을 되돌릴 순 없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2016년 4월 의사 신혜정 씨에게 악몽 같은 삶이 시작됐습니다. 검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팀이 신 씨에게 출석을 통보하면서부터입니다. 하루아침에 붙은 죄명은 의료법 위반, 신부는 피의자였습니다. 책상을 탕탕 치면서 의사가 벼슬이냐고. 정말 무서워서 없던 얘기도 지어내서 자백하게 생겼더라고요. 제약회사 영업사원 A 씨는 검찰에서 신 씨에게 7,650만 원을 줬다고 진술했습니다. 의약품 처방의 대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기초로 곧바로 기소했습니다. 신 씨를 소환해 조사한 건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대인관계를 못하겠는 정도는 뭐 당연한 거고요. 살면서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검찰 수사가 얼마나 허술했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검사가 낸 증거는 오히려 신 씨의 결백함을 증명했습니다. 영업사원 A 씨의 업무 수첩엔 2013년 1월 23일에 신 씨를 직접 만나 돈을 건넸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A 씨의 카드 내역과 출입국 기록은 전혀 달랐습니다. A 씨는 이날 새벽 공항 고속도로를 지나 오전부터 인천공항에 있었고 낮 시간엔 면세점에서 쇼핑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아예 만난 적이 없었던 겁니다. 달력에 없는 엉뚱한 날짜가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6월 31일 화요일 날 어느 병원에 돈을 주었다는데 이런 기록이 있으면 이 수첩이 가필되거나 조작되었다는 거. 검찰은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도 문자 메시지 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의사에게 살생부에서 빼줬다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단서입니다. 이런 반전이 이어지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저 그냥 재판장에서 울었어요. 그냥 펑펑 울었어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세상에. 신 씨는 수사와 재판으로 5년의 삶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이 억울함을 풀기 위해 A 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끝냈습니다. 당시 수사를 했던 서울 서부지검은 취재진에 해당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사안으로 기소의 적정성을 따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전해왔습니다. 법이 저는 여태까지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죄를 짓지 않아도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법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죄인을 만들 수 있구나. 이 나라 법은 누구를 위한 건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JTBC 박지영입니다. 네,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날짜가 정해졌는데요. 이 수사심의위에 대한 지적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한 판단도 내렸었죠.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심의위를 열어달라고 5건이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싸움의 수단이 되고 수사를 늦추고 있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립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이철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 측이 지난달 신청한 겁니다.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 심의위를 신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모두 5건입니다.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뒤 맞불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사자들은 이날 심의위에 참석해 각자의 의견을 낼 예정입니다. 이동재 전 기자와 변호인은 심의위에 참석하기로 했고 한동훈 검사장 역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감 중인 이 전 대표는 변호인만 참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뒤 처음으로 수사팀과 사건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결론은 이날 하루 논의한 뒤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문단 소집 논란에 이어 당사자들이 경쟁적으로 신청한 수사심의위 일정으로 수사의 속도는 늦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꼭 1년 전부터 시행됐지만 폭언이나 회식 강요 같은 괴롭힘은 여전합니다.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상화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대병원 간호사 A씨는 교수가 출장 갈 때마다 그의 반려견을 돌봐야 했다고 말합니다. 폭언은 점점 심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참다 못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조사하면서도 뭔가 제가 죄인이 된 것 같고 조사는 너무 불투명하고 복지시설에서 일했던 B씨는 상사의 괴롭힘으로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고립하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누구 선생이랑 여기서 말할 짬밥은 아닌 것 같아. 모욕적인 언행들이 힘들어서 상담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2월쯤에는 자다가도 토가 역류하여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괴롭힘 형태는 꾸준하고 집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휴게 시간에도 저만 쉬지 못하도록 해서 계속 감시했었고요. 지난 3월 선배들의 괴롭힘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괴롭힘 문제뿐만 아니라 성희롱 문제까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1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증거도까지 제가 다 제출을 하겠다고 하였지만은 그냥 불로 감독관은 그냥 묵살했었고요. JTBC 이상화입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다주택자가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를 크게 올리기로 하자 현장에서는 혼란이 일었습니다. 큰 원칙은 세워졌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어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잠깐 집이 두 채가 된 사람은 집이 한 채가 있는 사람과 같은 세금을 내면 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새로 발표된 취득세율이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대부분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일을 기다리고 있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710 부동산 대책에서 현재 집값의 1에서 4%인 취득세를 3주택 이상은 12%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시기가 계약일부터인지 잔금일부터인지도 일단 혼동해 하시고 그런 부분에 문의가 많이 오세요. 이러자 행정안전부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우선 직장이나 학교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엔 살던 집을 파는 조건으로 세금을 중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대책 발표 당일인 7월 10일까지 매매 계약을 한 경우엔 기존 세율을 적용합니다. 대신 세법 개정안이 시행된 날로부터 석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반면 7월 11일 이후 계약을 한 집은 오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증여가 다주택자의 세금 회피 수단이 되는 걸 막는 보완 체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어 죄송스럽다며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취득세율과 증여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올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업무 처리 체계 설계와 조직 구성, 법령 정비 등을 마무리한 상황이지만 공수처장 임명 등을 놓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까지는 앞으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중 한 명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출범 준비를 모두 마쳤다고 하는데요. 공수처장 임명은 물론이고요.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등도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원래 7월 15일 오늘부터 공수처가 네. 법이 시행되게 돼 있는데 공수처가 출범을 하려면 첫째 처장이 뽑혀야 됩니다. 처장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대통령께 네.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처장이 임명되지 않아서 모든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또한 공수처 후속 3법이라고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 운영 규칙이 국회에서 전혀 제정되지 않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현재 위헌 심판을 제기한 상태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가 입법, 행정, 사법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기관이다라는 점, 그다음에 공수처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느냐라는 점을 가지고 위헌론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이거에 대해서는 공수처 이전에 특검이 이러한 같은 성격의 기구가 있었다. 그다음에 헌법상의 검사가 형사소송법상의 검사는 아니다. 더 확장해서 해석했다는 합헌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이나 위헌에 대한 결정을 빨리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계속해서 위헌을 주장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도 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계속해서 공수처 출범을 준비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이 그 다수는 소수를 배려하고 그다음에 양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소수는 다수를 신뢰하고 협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와 달리 진행된다고 해서 법을 개정한다거나 그런 것을 또 저지한다거나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여야 간에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여당의 의원들께서 법을 개정한다라는 것은 막상 그렇게 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라기보다는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라라고 하는 어떠한 유인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한변호사협회장께서는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세 분이 함께 다 당연직으로 지금 후보 추천위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네, 공수처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에서 추천하는 2명, 또 야당에서 추천하는 2명 해서 모두 7명이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일단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눈 것처럼 후보 추천위원 구성조차 되지 않은 상태고요. 후보를 누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협회 차원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됐습니까? 검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는 공수처장이 네. 변호사에서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전 회원에게 적합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추천을 받았고 저희 변협 내부 기관인 사법평가위원회에서 정리 작업을 거쳐서 현재 그 후보군을 풀로 가지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후보 추천회가 열리면 그 직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특정한 다음에 협회장이 그 후보를 가지고 추천위원회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지금 1명 정도로 좁혀진 상태입니까? 아니면 몇 명을 물망에 오른 상태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계신 겁니까? 네. 지금 현재 그 추천위원회가 언제 열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최종적으로 특정할 생각입니다. 자, 초대 공수처장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능력, 역할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수처장으로서는 수사를 해야 되니까 수사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정의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에 대한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자체가 다룰 사건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공수처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꼽고 싶습니다. 네, 최근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2명의 후보 추천위원을 내세웠다가 1명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두 분 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고 여당에서 이 두 분을 추천한 것을 보면 아주 강경하게 본인들 입장뿐만 아니라 협치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장성근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을 이유로 사임하게 되는 과정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살인자도 변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국민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고 헌법상의 변호사 제도가 존재될 수 있는데 그러한 과거에 본인이 맡았던 사건만을 가지고 사임을 하고 흔들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집권 여당이 마음이 급해서 서두르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야당 쪽에서는 장성근 변호사가 그만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급하다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서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이었고 두 분 후보 추천되신 분이 상당히 그 학계와 법 쪽에서 신망을 받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것을 자체로 어떤 마음이 급해서 실수를 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하지 않겠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 척결, 또 검찰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검찰 개혁을 통해서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이미 출범한 제도이니까 여야가 빨리 협의해서 올바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정치권입니다. 이들 여야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법조인이라서 법조인은 옳고 그르다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가 정치인들을 보면 옳고 그르다가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내면
옳은 것이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공수처 역사적으로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고 세계적으로도 많이 시행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그런 제도가 출범할 때는 여야가 합치해서 국민들에게 뭔가 만들어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임기 이후까지 고려해서 앞으로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박민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오히려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불평등을 줄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을 설명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겠다는 한국판 뉴딜의 토대가 사회 안전망 확대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사업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우선 사회 안전망 확대를 위해선 전국민 고용 안전망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한 국민 취업 지원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합니다. 기초생활자 기준도 더 낮추고 이와 함께 아픈 노동자에게 주는 상병수당도 도입합니다. 이런 불평등 해소를 토대로 추진할 디지털 그린 뉴딜 사업은 크게 10개를 선정했습니다. 공공데이터 14만 개를 공개해 이른바 데이터 댐을 구축한다거나 전기차와 수소차 도입을 앞당긴다는 것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이들 사업을 위해 문 대통령은 전례 없는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고 114조 원을 포함해 모두 16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자리 190만 개가 창출될 거란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다만 발표에 대해 야당에서 임기 2년이 남은 현 정부가 5년치 구상을 밝히는 건 무책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국민의 삶을 바꾸는 네, 올해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우리 영화 가운데 한 편이 오늘 개봉을 하는데요. 1,100만여 명이 본 부산행의 4년 뒤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미쳤어? 거길 또 들어간다고? 좀비들에게 점령된 반도, 남아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상상에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홍콩으로 피해 있다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정석과 반도에 살아남아있는 이들이 이 광기의 땅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부산행의 성공이 속편격인 이 영화에게는 여러 가지로 부담이 참 많이 됐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연상호 감독은 완전히 다른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올해 칸 영화제에 공식 초청되면서 박찬욱, 봉준호 감독을 잇는 한국의 대표 감독이라는 찬사도 받았는데요. 좀비와 인간의 대결뿐 아니라 인간들 내에서 벌어지는 사투에 더 집중한 영화 반도, 오늘 개봉을 합니다. Trying to get some word on some casualties. We haven't killed even a citizen. We counted more than 100, I believe, immediately. 모든 뉴스 채널이 한국하고는 연결이 안 되니까. 광주를 제대로 알리는 비디오를 한번 만들자. 자료를 모으고 있어. 5.18 민주화 운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직접 영상물을 만들고 전파시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영화 광주 비디오 사라진 4시간입니다. 당시 은폐된 광주 참상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기록 속에서 비워져 있는 결정적인 4시간에 대해서도 추적을 하는데요. 이 영화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동일선상에서 겹쳐집니다. 광주의 5월을 되감아보는 이 영화 내일 개봉을 합니다. 네, 함께 살 집을 찾기 위해서 한 마을로 간 두 남녀.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출구는 없고 이곳에서 벗어날 수는 없겠다고 깨닫는 순간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It's a boy. 네, 아이를 키워야 집으로 갈 수 있다고 하니 키우긴 키우는데 두려움과 불안감은 내내 따라오는데요. 영화 제목 비바리움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동물 등을 가두어서 사육하는 공간을 뜻합니다. 이 실험에서 두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내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개봉 영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시행하면서 미국에서 나온 조치였습니다. 홍콩에 대한 특별 대우를 끝내겠다는 것이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오늘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중국 제재 법안에도 함께 서명을 했다고요?
현지 시간 14일 오후 갑자기 잡힌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 사실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과 중국은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경제적 특혜나 민감한 기술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같이 서명한 중국 제재법원에 따라 홍콩보안법 시행에 관여한 중국 관리들과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침해한다면서 반대해왔는데 중국은 이 법을 통과시켜서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전 세계로 퍼진 코로나19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중국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결과가 또 전해진 게 하나 있네요. 현지 시간 1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모더나가 이날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임상 이상 시험에서 45명 전원에 대한 항체가 형성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8살부터 55살까지 지원자 45명에게 백신의 투여량을 달리해서 2차례 접종한 뒤에 격리 관찰을 했는데 접종 28일 뒤 모두 항체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모더나는 오는 27일부터 3만 명을 대상으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갑니다. 또 이 백신이 판매 승인을 받으면 올해 말까지는 최대 1억 회분, 내년 말까지는 12억 회분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화이자의 백신이 미국 식품의약국의 신속 심사 대상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미국에서는 여름 끝 무렵에는 이 백신이 제조될 거란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서유럽 최고봉인 알프스 몽블랑 빙하가 기후변화로 녹아내리면서 수십 년 된 신문과 보석함, 실종된 시신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요한 기자입니다. 신문은 54년 전에 발행된 겁니다. 1966년 1월 20일자 인도의 첫 여성 총리로 인디라 간디가 당선됐다는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알프스 몽블랑 빙하가 녹으면서 모습을 드러낸 신문들을 산기슭 식당 주인이 발견했습니다. 1966년 당시 인도 뭄바이에서 영국 런던으로 가던 여객기가 추락했던 흔적입니다. 당시 사고로 탑승객 100여 명과 여객기 잔해는 지금껏 빙하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2013년엔 빙하가 녹으면서 한 산악인이 보석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에메랄드와 사파이어 등 우리 돈으로 3억 원이 훌쩍 넘는 보석이 쏟아지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2017년엔 산책하다 실종된 부부가 미라 상태로 드러나기도 했고 추락한 비행기 잔해도 얼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번에 빙하 밖으로 나온 50여 년 전 신문은 몽블랑 산기슭 식당에 전시되거나 박물관으로 갈 예정입니다. JTBC 유유한입니다.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전라도는 10에서 30mm, 충청도와 경상도, 제주도는 5에서 10mm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과 광주 24도, 대구 23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21대 국회가 내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번 개원식은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은 것으로 임기 시작 48일 만에 열립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7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도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개원식에 앞서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인데 삼선 전해철 의원이 유력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한 휴대전화 분석을 경찰이 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고소인 친구가 박 시장이 숨지기 전 이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박 시장 측에 고소 사실을 알린 자들을 수사해달라는 시민단체 고발장도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투자자들에게 1조 6천억 원대 피해를 입힌 라임 자산운용 사태 책임자 원종준 라임 대표가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원 대표가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 대표와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마케팅 본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온라인 수강만 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를 취소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조치가 철회됐습니다. 이 조치의 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낸 미국 주요 대학과 미국 정부가 합의를 했다고 법원이 알렸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수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